이어서 포럼의 첫 순서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외 독자들에게 한국 문학이란, 바로 이러한 주제로 한국 문학을 해외에 소개하는 다양한 시도와 그 과정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국제문학계에서 활발히 조명받고 있는 김혜순 시인님과 한국 문학을 세계에 소개하는 데 앞장서고 계신 미국 뉴 디렉션 출판사의 제프리 양 편집장님 두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김혜순 시인님께서는 1979년 문학과 지성으로 등단하신 이후 또 다른 별에서, 죽음의 자서전 등 수많은 시집과 저수를 발표하며 한국 현대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오셨습니다. 2024년 시집 날개 환상통으로 한국 최초 미국 전미 도서 비평가 협회상 시부문을 수상하셨고, 최근에는 죽음의 자서전으로 독일 세계 문화의 집이 수여하는 국제 문학상 최종 후보에 올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하셨는데요. 한국 시문학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계신 김혜순 시인님과 대담을 함께 하실 제프리 양 편집자님은 날개 환상통을 영역 출간한 미국 출판사 뉴 디렉션 퍼블리싱의 편집자로서 다양한 문학 작품을 국제 독자들에게 소개해 오셨습니다. 이외에도 베이다오, 류샵 오보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 소개하는 등 폭넓은 문학적 행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본 대담은 동시 통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리에 놓인 수신기의 채널 1번에서는 한국어, 채널 2번에서는 영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떤 작업에 집중하고 계신지 혹은 새롭게 몰두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김혜순 시인님부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 며칠 전에 그 독일하고 영국에 한 달 동안 북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그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는 그 6개의 문학 페스티벌에서 낭독과 인터뷰를 했고요. 영국에서는 도서관, 서점, 대학에서 또 낭독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무 여러 곳을 다녔기 때문에 몸이 힘들었고, 그러나 대화는 재미있었습니다. 돌아와서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요즘 몰두하는 작업도 생각지 못할 정도로 몸살이 심합니다. 네. 근황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그 때문에 몸살까지 앓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왠지 굉장히 그 활동이 너무 기쁘게 느껴집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제프리 양 편집자님도 근황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Hello, can you hear me? No, thank you. It's very nice to be here, and I feel like I should apologize for not being able to speak Korean. So thank you for organizing all this interpretation and to be here with Kim My-soon and LTI and all the other writers and scholars here. So I've been working on a new book of poems. Trying to finish that book. And also I've been trying to write a talk about poetry and translation that I was invited to give. Also, besides my editorial work at New Directions, we just announced that we're going to start a poetry translation prize. This is the first time we've ever done that. The history of New Directions, which I'll talk a little bit about later. We've never really done prizes, but we actually had started a novel prize with 2 other presses, one in the UK called Fitzcarraldo and one in Australia called Giramondo. And so Fitzcarraldo, they have a newish poetry editor there, and she wanted to start a poetry and translation prize, and we thought, well, why don't we try to do that with
these two other presses as well. So we just announced it. So if there's translators here, they should definitely look at the kind of requirements and what it involves of submitting that, which would be in mid-July, starting for like about a month, it will be open for submissions. So that's something that I've been working on, and we just was announced. 예,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 번역에 대한 어떤 수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번역자들에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최근 소식을 들으니 오늘 대담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독자들에게 한국 문학이란 라는 주제로 대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수상 이후 한국 문해학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죠. 특히 한국 문학이 지닌 사회적 맥락과 시대의 목소리가 해외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시인과 편집자로서 이러한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체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인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문학이라는 말을 우리는 아주 빈번히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밖의 사람들은 예를 들면 독일 문학이라든지 영국 문학이라든지 그런 용어보다는 개별 작품에 집중한다는 인상을 늘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국가를 전제로 하는 질문을 받은 기억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나라의 작가들에게도 국가를 전제로 하고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너가 영국 문학 어떻게 생각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작가들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이 우리는 어떤 의도에서 어떤 의미에서 할까?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의 낭독과 여러 번의 인터뷰를 한 동안에 그 나라의 사회자, 그러니까 평론가라든지 시인이라든지 학자들이 질문들을 많이 저에게 했는데 그 질문 중에 여러 가지를 제가 채집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가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번역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저에게 말했기 때문에 채집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적어 왔어요. 너의 시 고드름 안경에서 주어 주체의 자리가 해체되는 것을 보게 된다. 나는 헬이 되어 너로 옮겨간다. 이 시들에서 누가 말하고 있는지 분명치 않다. 죽은 자가 텅 빈 자신의 몸을 향해 말하고 있는지 애도하는 자가 죽은 자를 향해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목소리는 모든 목소리와 함께 합창단에 속해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고드름 안경이란 이미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시에서 자아 혹은 정체성이 녹아내리는 현장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안경이 고드름 안경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집에 들어있는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궁금하지 않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실 것 같아서 제 마음대로 제가 대답한 것을 정리해 보면 이 시집에 들어있는 시들의 주어는 여럿이다. 고드름 안경은 녹아내리는 안경이다. 이 시집의 시들은 이중화자, 삼중화자로 되어 있다. 시 안에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화자가 있고 관찰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한국어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어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뭐 해? 그러면 먹어 그런다. 아무도 주어를 붙이고 질문하고 주어를 붙이고 대답하지 않는다. 더구나 죽은 자들이 주어를 간직한 채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죽은 자에게 주어를, 시인이 주어를 부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독자가 용납할 수 있는가? 그런 대답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아무튼 정리하면,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하면서 청중과 저는 그들 나라시의 영토를 확장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이 만나서 한국 문학을 넘어서서 시라는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시가 가진 정치성과 맥락을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멀리서 시인을 부르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 다음 저와 청중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지금 사회자가 질문하신 것처럼 한국 문학에 관심을 더 넓히게 된다면 정말 좋겠지요. 우리가 그들 나라의 작품을 읽고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나라 영토의 확장, 그 개별 작품을 통한 어떤 확장까지 너무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편집장님 말씀 이어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Oh, yes. No, yeah, that's very interesting to hear what Kim Hai-soon has to say about that. I think, yeah, there's a lot of different contexts and angles, I guess I could answer this question, but I was lucky enough to be an editor of Thomas Transtromer's book of collected poems. I worked with a translator, Robin Fulton, on that. And as a reader of poetry, the way kind of we come to know different poets is often very circuitous, often, you know, a recommendation. So I was told by actually Bei Dao that Thomas Transtromer was one of his favorite poets. And so I was looking for a lot of his work in translation. And at the time, there was only a few little things here and there in chapbooks and small presses, and maybe one out of print book or something. And so we went and we made this collected poems out of an older edition in the UK, and we added a lot of new material. I edited a lot of it. Who would have known that only like maybe a year or two after that, Thomas Transtromer would win the Nobel Prize as well. And so from a publishing perspective, I mean, that was a big surprise, and we're always very happy to see that, because it does mean that the book will get more attention because of the sales and people's interest. I didn't see a particular kind of general interest in other Swedish kind of poets coming out of that. There was already various Swedish poets being translated and published in small presses that I had been reading as well. So that's just kind of like a separate example of what this prize, like for my experience with it. As far as like, excuse me, Korean literature, I think as a editor, I've seen more and more Korean books by Korean writers being published over the years, say like, I don't know, 15 to 20 years. I think other participants can speak better about this, and reading their talks in the booklet, it was interesting to see that arc as well in other countries. But this rise in kind of like more Korean literature being published in the US, I think was also connected to a general interest in translation. So I would say, like, you know, in the past 15 to 20 years in the US, there has been many more publishers of literary translation that have been kind of formed, these publishing houses, from small presses to independent presses to nonprofits. New Directions has been around this will be our 90th year. And from the very beginning, the founder at the time, James Locken, was very involved in publishing translation and modernism and modernist writers. And so it was interesting to see, it's interesting to see this kind of like increase in general of translation. And I think for me, I feel like that rise in Korean literature and translation was part of this general kind of interest. I mean, I'm sure there's a lot of like nuances in that as well. And I know
translators for many years of Korean literature were having a hard time publishing, but yeah, so that's kind of my direct experience.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 문학과 번역의 중요성,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조금 더 출판의 길이 많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시의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대응어로 전환하는 치환의 작업이 아닙니다. 문화와 정서, 감정까지 옮기는 작업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감정 해결은 다른 언어로 온전히 전달하는 데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번역 불가능성이라는 이야기가 대두되었던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AI, 인공지능 번역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문학 번역에도 활용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시 번역의 본질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시가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세계 독자에게 닿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라서 차례차례 답변해 보겠습니다. 사실 한국 문학 번역, 한국시 번역은 한국 문학의 위상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번역된 도착어의 언어의 경계를 확장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번역은 그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수출이 아니라 한국어와 번역된 언어 사이의 상호적 관계라고 저는 어떤 그 상호적 관계 속에서의 어떤 발현,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역가에게 요구되는 적당한 태도가 있다면 자신이 그 도착어, 한국어가 아니라 그 도착어의 관용적 표현들이나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번역을 통해서 그 언어의 경계를 넓혀준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언어를 심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국 작품의 번역들을 통해서 한국어의 경계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유가 얼마나 또 깊어지고 다양해졌는지,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역 문학은 그 번역 문학이 도착하는 그 국가 언어에 대한 일종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 나라에 선물을 주는 거죠. 단순한 기호 같은, 또는 그들의 문학적인 어떤 우물에 있던 언어들에게 다른 어떤 돌멩이를 하나 던져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호 소통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바로 번역의 어떤 윤리적인 수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씨앗이 되고 성장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자는 작가가 드러낸 세계를 다시 드러내는 작업일까요? 아니면 몸에서 살을 좀 떼서 다른 살을 입히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마치 그거는 이식 수술과 같은 아주 힘든 일이라고 늘 생각하고 그분들을 존경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은 절대 수출이 아니고 확산이 아니고 선물이고 교류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또 질문하신 것처럼 시에 대한 창의적인 번역은 번역가의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자유란 원작의 의미의 전달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어떤
정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순수 언어, 평면적인 언어, 그런 언어를 해방하면서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 번역은 시 창작과 마찬가지로 어떤 문체의 발명, 리듬의 발견, 이런 창의적인 글쓰기로만이 달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미 전달을 넘어서 어떤 문체, 리듬 이런 것이 함께 발견되고 또 실현되어야 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또 제가 읽을 줄 아는 영어 번역이 그렇게 되었나 늘 감시합니다. 또 AI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정말 제가 모르는 분야예요. 그렇지만 가끔 써보면 AI가 언어로 사고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번에 알게 됩니다. 학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일 뿐이죠. 창의라기보다는 그것을 그래서 저는 그 저자와 독자가 마주보는 이 텍스트에서 창제된 맥락을 AI하고도 가질 수 있을까? 그 맥락의 공유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감흥이라는 그 아펙트의 층위로까지 나아갈까?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AI 번역으로 시는 아마 제일 먼저 소멸할 장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유통의 장에서 소멸하더라도 창작자와 독자 사이에 어딘가에서 어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거라고는 생각해 봅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서 저도 대답이 엉망진창이에요. 아니요, 저 옆에서 감동하면서 답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 앉아 계신 청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를 번역하는 것이 수출이 아니고 도착어권 문화에 주는 선물이다 라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의미 전달이 아니라 거기에서 의미를 그 이식수술 과정에서 창의적 글쓰기, 그 번역가가 가지는 자유, 이런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AI 과연 이 창작적 소통에서 얼만큼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예, 너무나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편집자님. 네. Yes. No, I agree a lot with what Kim Ham-soon says. I don't know how much more I could add to that, but there are a couple things that come to mind. One is this film by this Chinese playwright. In Chinese, it's called Shang Ji Mao Yi Yang Fei. I don't know if anyone has seen that. It's in English. It's called Chicken Poets. It came out a while ago, maybe in the early 2000s, but it's a satire of a kind of like early AI in these two poets. And I don't know, I just wanted like students here to go and watch that film because it's a really great film that kind of deals with some of these issues long before we were thinking about like in this way. So something funny that just happened in the US is that there was a newspaper in Washington, D.C. I can't remember the name of it. It was a daily, I believe. And they were doing, I don't know if it's common here in Korea to do this, but a lot of newspapers like to give their summer reading list, you know, what should we read in the summer, you know? And so this daily newspaper, you know, put their little article out, and every single author was connected to the wrong book, and all the descriptions were wrong. And so it was obvious that this was an AI generated. You know, and so it was kind of amazing because it was actually published in this newspaper, and people read it, and they got very, you know, of course, the publisher of the newspaper was trying to defend, like, I don't know how this happened, like what happened. So, I mean, I kind of agree with creative projects, and even with just like factual stuff like that. I think, you know, I think it's a real issue, and I think, you know, for translators, you know, I have a friend who's a translator of Norwegian English into Norwegian, and she lives in New York, and she
and her community of translators are very worried about AI because it seems like publishers are starting to give less jobs. Or I have been meaning to talk more to her about that. But as an editor and as a publisher, I would say it's very dangerous to start to kind of like automatically think you're going to cut some corners by using AI for translations. It's kind of like mind blowing to me. So a lot of our discussions, or when this does come up in our office and in our publishing house, it's like there's no way a translator who is dealing with intuition, with thinking, with choices in these and experience. There's a very subjective experience of what they've read and what they've lived through that goes into a translation, let alone what it goes into writing, as writing as translation, or writing as, writing a poem, writing a novel. I think people have tried to do it, and I think, sure, maybe you'll get a good poem every once in a while, or a line or something like that. But I don't think like, using it as a tool in some other sense, like I can't really speak to that. But like, yeah, I guess that's what I have to say about AI. And the poetry, I think with poetry, it's particularly difficult to use an AI to translate or write. I think for many reasons, just the layers of language and layers of meaning that are going on with poetry, whether it's, whether you're dealing with a lot with music and rhythm and puns and all these kinds of things. There's also this kind of resistance to a kind of commodification that poetry has at the level of language and of symbols, and I think that that is one of the things why maybe Kim Hae-soon says that it'll continue to exist in this way. So. 네, 멋진 답변 감사드립니다. AI가 시 번역에 있어서는 다른 문학 장르보다도 더 큰 위험성을 지닐 수 있다. 창의적인 것, 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분께 드리는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적 언어권의 시 번역이 선물이 되는 그 순간, 바로 번역된 시가 다른 도착어 문화권의 언어와 문화의 독자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그 순간, 바로 이 순간이 시인이나 편집자 모든 분에게 큰 의미가 있는 어떤 희열을 주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직접 경험하신 이러한 인상적인 순간이나 잊지 못할 독자 반응이 있었다면 혹시 청중들과 저희들에게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제 시를 번역하신 분들이 자신 스스로 시인으로 데뷔하는 현상입니다. 제 시집을 번역하면서 정말 시를 쓰게 됐고, 그리고 자신의 시 세계를 열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시집도 발간하고 점점 막 큰 상도 받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이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고요. 또 독자로부터 받은 반응은 가장 또 최근에 제가 다녀온 곳에서 제 시집 중에 죽음의 자서전의 화자가 너인데 한국어로 나와 너는 발음이 비슷하다. 그런 질문 중에 그런 말을 해서 어떻게 아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체와 객체 간의 거리가 사라지는 공간을 만드는 거냐, 왜 일반적인 언어 관습을 무너뜨리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죽음이라는 화자를 어떤 인칭으로 너는 부르고 싶니? 그렇게 되려 질문하면서 그 화자는 아마 나도 너도 아니고 6인칭이나 7인칭일 거다. 그것을 너는 뭐라고 부르고 싶니? 이렇게 되물어 답변한 적이 있어요. 그런 대화가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발음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생각하면서 시를 읽어주는 독자가 있는 것, 그런 것이
저에게는 인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시인을 데뷔시키시고 또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독자와 나누셨다는 것에서 정말 멋진 순간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Yeah, I remember. I've had a few books published in German, and I remember my translator there who had read the poems and was just very moved by them and wanted to translate the poetry in the book, and she was telling me, you know, by this point she had translated most of the first book, but she was telling me that she was getting a lot of resistance from people when she was telling them what they were doing, because that she wasn't a poet herself. She was a wide reader of poetry. She was a writer of, you know, articles and things, but she was a very deep reader of poetry. And I think it's kind of, you know, I think a lot of the times great poetry translations are by poets, but in this case, I was kind of amazed to see like actual direct resistance like to that she was getting from all around her, but she just kept doing it. And it went on, you know, she went on to do, you know, very well with the books as for poetry books there. So that was kind of encouraging for me, and kind of subverting various ideas I had about, you know, translation and poetry as well. I mean, one of the most kind of memorable experiences that I was thinking about of one of my own poems was just I was at a workshop in Arizona, in Tucson, and there was a man there who worked at Los Alamos, the nuclear research laboratory in New Mexico. And in this kind of small discussion, he was telling me how they had taken like the last poem of my book and put it in their manual like at the research center as what not to do and what not to, you know. I guess they were so moved by the poem, because the poem kind of, it talks about like the history of U.S. nuclear testing at the Bikini Atoll Island site, and during that time, like what was going on, what was happening, and also the discovery of this symbiotic bacteria in the coral there. And so I don't know, that was very moving to me, as that they were able to kind of like read that and want to, I don't know what kind of difference it would make, but it was just, anyway.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번역가 예시가 시인이 되는 경우, 그리고 본인도 시를 쓰는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아주 치열한 독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해를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읽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인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두 분의 경험 공유 감사드리고요. 이제 김혜순 시인님께 개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인님께서는 여러 국제 문학상을 수상하시면서 해외 독자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시인님의 시가 이렇게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독자들이 시인님의 작품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특별하게 공감하고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제가 제일 모르는 부분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상 하나는 이 제프리가 제 대신, 제가 안 갔기 때문에 받으러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프리와 그 뉴 디렉션스라는 미국 출판사가 저의 그 시를 다른 나라 사람한테 보여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 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독자가 생긴 이유를 한국이나 외국이나 저는 잘 모르고요. 제 생각에 번역된 것이 익숙한 말하기 방법이라서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번역된 것이 너무 낯설어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아마도 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독자들로부터 들어본 말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독자 시 문해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시 문해력이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처럼 시를 많이 읽은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드문 편인데 내가 모르는 시는 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을 제 마음속으로 용감한 무식자라고 여겼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자신의 입에 맞는 시만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상화만 쳐다본 사람이 추상화나 뭐 다른 그 장르의 작품을 봤을 때 화가 나는 것처럼 그 사람도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음악에게도 그런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상하게도 외국에 가서 낭독했을 때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것은 번역가가 번역가의 자신에 맞는 수준으로 시를 쉽게 바꾼 것인가, 이렇게 여길 때도 있고, 혹은 독자가 낯선 것에 대한 반감이 적어서 그런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낯선 것에 대한 어떤 열려있는 시각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물론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번역할 때 제가 Beach of My Heart라고 쓴 것을 번역자는 Sea of Heart라고 번역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동음 이의의 경우에 저는 공기의 부족, 트라이브를 썼는데 번역가는 렉, 부족이라고 번역합니다. 또는 내가 병원 순례를 떠난다 이렇게 쓰면 나는 이게 스타트의 의미인데 번역가는 end, 마지막 떠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고 쉬워진 또는 반대로 된 시가 독자에게 다가가는가 그렇게 여길 때도 있고, 제가 팬텀 페인 윙스라고 날개와 환상통이라는 시집에서 제일 중요시 여긴 것이 아빠 너라고 부른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무서운 아버지들이 죽음 속에서는 죽은 자들과 모두 평등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아빠 너라고 부르고 반말한 건데, 영어나 뭐 다른 시집에서 다 you로 번역돼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어떤 평등하고 평평한 세계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제가 바라는 세계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경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번역이란 이런 오역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은 집을 번역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아주 작은 어떤 집 안에 있는 뭐 컵이 잘못 놓였다든가 이런 정도라고 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멋진 답변 감사드립니다. 번역이라는 큰 집에서 그 집안에 놓인 집기 하나하나가 보다는 큰 집의 의미를 옮기는 게 그 시인을 제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번역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번역가하고 이제 협업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든가, 아니면 번역이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제가 잘 모르는 것을 늘 질문 마지막에 붙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 번역은 시의 형식과 리듬을 먼저 번역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나 그 번역자들에게 선생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그들이 물어보면 항상
리듬을 번역해줘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그 벤야민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 시니피앙과 시니피앙이 관계 맺는 방식을 번역하는 것이 번역이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어떤 리듬의 체계를 번역자들이 발견해내는 것이 리듬의 번역이지 그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저는 번역된 작품과 원작의 차이를 말할 때 그 의미나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문체의 발견 방식이 그 어떤 창의적이고 또 관계 상호 교류하는 방식으로 번역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별 언어이고 소수 언어인 한국어의 맛을 살리는 일이고 또 최종적으로 의미 작용을 보여주는 그 작용을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그 독일어 번역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가장 어려운 난제로 한국시 텍스트에는 주어가 없고 그다음에 의성어, 의태어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었나 생각할 정도로 많았다는 걸 꼽았습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시집을 내고 인터뷰한 것을 제가 봤는데 거기서 김혜순의 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내 목소리를 찾아 나갔다. 내 혀가 또돌이 망명자의 혀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 혀로 글을 쓰게 되었다. 번역은 내가 언어를 되찾는 작업이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언어를 되찾는다는 것이 꼭 내용을 또는 의미를 되찾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영어 번역자인 최존미도 제 시를 번역하고 나서 시를 쓰게 되었다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은 창작을 불러옵니다. 시 번역은 특히 자신이 번역하면서 시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해봤겠지만 그래서 번역가의 번역은 쓰는 글쓰기이고 제가 시를 쓰는 작용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떠도는 어떤 소음 속에서 제 시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런 그 작용이 시 번역에는 있다고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최도미의 번역이 제 시의 맥락을 또는 그런 것을 잘 읽어낸다고 늘 생각해 왔는데요. 그 사람은 제 시에 들어있는 어떤 정치성 또는 저항성 이런 거를 읽어내는데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평가는 언급하지 않는 그런 것을 제 시 속에서 알아냅니다. 그래서 신식민주의에 저항하는 문학 행위로 제 시를 항상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배면을 읽어내고 저한테 질문하는 편지를 항상 보냅니다. 그리고 저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의 구체성을 그 번역하기에 앞서 갖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대담 아주 1990몇 년부터 저에게 슬쩍 대화를 요구해서 그것을 채집해서 어떤 저널에 발표하기도 해서 제가 이것을 허락 받았냐 나한테 그렇게 따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세계화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영국의 그 런던 리뷰 북스나 다운투 같은 서점에 갔을 때 중국 관련 책장이 있었고 일본 관련 그리고 한국 관련 책장 3개가 항상 나란히 놓인 그런
곳을 항상 염탐을 했는데, 그럴 때 한국문학 책장이 그들 두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꼭 옆 나라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비교해 보니 저도 풍족하다는 인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현 단계 문학의 유산이 되는 어떤 그 문학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저 세대와 또 저 윗세대의 그 현대사와 부딪혀서 써내려간 그런 문학 작품의 번역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번에 해봤습니다. 그게 세계화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어떤 허리가 번역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좀 더 활발한 번역 작업과 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번역과의 협업에서는 교감, 소통, 상호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번역가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번역하는 과정이 언어를 찾아가는 창작, 글쓰기 작업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해 주셔서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참 어렵게 시인님을 모셨기 때문에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또 위상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국 문학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인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제 문학의 방향도 모르는데 한국 문학의 방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한국 문학의 미래를 말해보세요. 한국 문학의 특징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 페미니즘 문학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퀴어 문학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이어서 오늘은 방향성. 외국에서 제가 받은 질문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작품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질문을 왜 하겠어요? 자기 나라 작품을 읽고 감명받은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에 대해서 저와 토론하고 또 감명받은 부분을 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그들의 그 속마음을 간파하고 언제나 한국 작가를 말합니다. 또는 그 코리아, 차이나, 재팬의 문학 작품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자를 공유하는 추상명사나 관념어를 한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번역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읽어보면.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읽지 않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미국 작가한테 미국 문학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런 거 저는 들어본 적 없어요. 또는 우리가 영국 작가들에게 니네 영국 문학 어떠니? 방향성 어떠니? 아마 아무도 묻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한국어로 작업하고 한국이 제 시의 주 재료이고 한국은 제가 시를 생산하는 장소이고 그렇지만 저는 한국 문학을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문학을 한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한국 문학 전체를 조감할 어떤 능력이 저에겐 없습니다. 만약에 조감한다 하더라도 중요하고도 주변적인 우수리가 떨어져 나갈 거라고 너무 미안하죠. 그러면 그 작가에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한국 문학 중에서도 어떤 주변의 지점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변부에서 관찰한 한국 문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지금 대답할 수 없다는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정책 입안자들이 한국 문학이라는 이런 거시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작가, 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다각도로 기려주는 세밀하고 면밀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철저한 소개 또는 팀, 그 사람을 소개하는 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문학의 집정량이, 현대 문학의 집정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현 단계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굉장히 많이 번역되는 것에 비해서 또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이 덜 번역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번역의 적절한 예를 들자면 잭 정새벽하고 최도미하고 조엘 맥스위니하고 사와코 나카야스라는 사람이 번역한 이상의 Selected Works라는 책이 있습니다. 웨이브 북스에서 나온 건데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말한 거를 옛날에 읽은 적이 있어서 여기 몇 줄을 메모해 왔습니다. 최고의 번역 작업은 번역을 읽고 있다는 인상이 나지 않는 건데 이전에 이 책이 그렇다, 그런 평이 있었고요. 또 이 현 단계에서 진짜로 이상과 조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 식민지인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있고 그들의 영혼에 온기를 줄 작품이 이 책이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한국에는 숨어 있다 또는 포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낭독이 이번에도 낭독이 끝나면 죽자사자 하는 뒤풀이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또 뒤풀이 해야 된대요. 그렇게 가면은 그때 그들은 저에게 펜과 종이를 내밀면서 다시 너 말고 소개할 시인 이름 좀 적어줘, 이렇게 합니다. 그때 저는 여러 시인의 이름을 적어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문학의 방향성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대답할 수 없고요. 시인과 작가들은 누구나 당대와 부딪혀서 그것을 글로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나 하나씩의 나라예요. 공화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방향을 제시한다고 그대로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가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재미없는 질문 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우문 현답에 감동할 따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편집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편집자님께서 김혜순 시인님의 시에 처음 매료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시 편집자로서 그 매력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고요. 김혜순 시인님의 시가 미국 독자들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편집자님의 시각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Thank you. That reminds me, what Kim Il-sung just said reminded me of a poem by Seamus Heaney called Republic of Conscience that I hadn't even thought about since college time. So that's kind of, I want to think more about that. But I think right now maybe I should give like just a little history of New Directions, and because maybe many people don't know what we do. We're an independent press, which is distinct in the US from a nonprofit. And so I mentioned before, we've been around for about 90 years. This will be our 90th year, and starting out publishing a lot of modernist authors that were not being published. Translation was always a big part of the publishing program from the beginning, and it's become even more important, I think, in the past like 20 years or so. And so that's kind of a little bit about the press and what, so we publish many poets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different languages, and we rely a lot on the reports of translators, of agents, and other publishers to tell us about these poets and the work very specifically. So about Kim Hai-soon, I mean, I just wanted to mention too that I for the wonderful magazine of LTI Korean Literature Now, I wrote 2 pieces, for one after Autobiography of Death, about kind of how we got to publish that book, and then another one was more of like a personal response of my own, poetic response to Phantom Pain Wings. And so if you have time, I think that those 2 pieces say a lot that I don't have time to say here about her work. But what I will say is a little bit about like the history of Kim Hai-soon's publication in the US, which I think might be interesting to you. So for me, I first became introduced to Kim Hai-soon's poetry through the translator Dawn Mi-chae, who is also a poet herself. She edited and translated an anthology called Anxiety of Words. Maybe you've heard of it, and it presented 3 poets in 3 women poets in that book, and one of them was Kim Hai-soon. And I had actually written Dawn Mi about another poet in that book, Lee Young-ju, whose work like I thought was great, like what she was doing. And part of the reason why I asked her about her was I was also struck by Kim Hai-soon's work, but she, after looking for myself, she was being already published by a press called Action Books in the US. So Kim Hai-soon wrote back to me and was, very excited about my letter, and she was saying, actually, I'm working on this new manuscript by Kim Hai-soon called Autobiography of Death, and I would love to share that with you. And so that kind of started that journey of that book, of the first book that New Directions published of Kim Hai-soon's. But I think you have to go back even farther to see how kind of Action Books discovered Kim Hai-soon, because Dawn Mi first published some of her translations in a magazine, a literary magazine called Arts and Letters. And this magazine is run by, I think it's like a state university in Georgia. And it's run by the students there in the master's program. And so that was the first publication of Kim Hai-soon, I think, in English in the US. And this kind of, and then it was published, then her work was published by a magazine called Circumference Magazine. And that is actually a friend of mine started that, and they've been publishing poetry, strictly poetry in translation with the original language in this journal. And so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emphasize that kind of like community of literary energy that goes into little magazines and goes into literary magazines, because I don't think the editor of Action Books would have found Kim Hai-soon without that publication. And so it's a lot of these things that we don't really think about, I think, when we read a book. But this, besides like kind of cultivating this environment of translation and of a small but very devoted audience of reading these translations, it could have like the kind of like pebble in the pond effect of rippling out into other things. And so after I had read Dawn Mi's translation of Autobiography of Death, I presented it to the rest of the editors at New Directions, because we work as a kind of collectively deciding on what we publish. Right now, we probably have about 10 or 11 employees or staff. And then we also have like designers that we use, and other people too, web people, and so and they were all, I mean, it's always nice to have a unanimous like decision, like, wow, what is this work? This is amazing, and so part of what struck me about Kim Hai-soon's work was that it was totally unfamiliar to me. I mean, that was a word that was translated through my ear that Kim Hai-soon had said earlier. This kind of unfamiliar, but also not complete unfamiliarity, but it was
the rhythms, the energy of the lines, the kind of like the kind of engagement with the feminist history, with colonial history, and all of these layers of meaning, in a way that was that I hadn't really experienced too much in contemporary poetry. That was definitely why we decided to publish that book. It was also a very interesting structure as well, being divided into the 49 days of after one dies, the Buddhist 49 days. And I just had happened to edit an anthology of poetry completely shaped by that idea as well. And so that was another connection, personal connection for me when I was reading it. And so, I mean, as far as like, I think other readers respond in similar ways when I talk to other poets who have read Kim Il-sung's work, of saying in Dawn Me's translation in the U.S. is that it is this kind of like, we haven't really seen too much poetry like that, in the U.S. And so that's very refreshing. Yeah.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주 폭넓은 역사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끼셨는지까지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김혜수 시인님이 날개 환상통이 영역판이 뉴 디렉션에서 출간되었죠. 특히 날개 환상통은 우리 편집자님께서 특별히 그 개인적 감동을 받은 작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지 평단의 호평을 받으면서 미국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최고의 시집 5권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편집자님은 날개 환상통을 해외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어떤 지점을 특히 고민하셨는지, 그리고 이 작품의 독특한 한국적 요소를 살리고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Yeah, so here's the copy of the edition of Phantom Painwings that we published in New Directions. We could have a raffle for this book if anybody. So I think I'm very lucky. We're very lucky to have Dawn Me as a translator. She had been working on Kim Il-sung's poetry for many years. By the time Autobiography of Death and Phantom Painwings came to us. And she was so deeply engaged in that work. And so my role as an editor was often trying to give feedback and questioning certain kind of small things throughout, like consistencies, punctuation consistencies, line breaks sometimes, and how things were organized. I mean, one of the things that we decided to do, and I can't remember at what part of the process this happened, but in both books, there's an essay also by Kim Il-sung that we decided to include in it. We have done that before with some poets in translation, in particular. I mean, some U.S. poets also like to do that sometimes, but it's not the most normal thing, ordinary thing to do. So and I think it helps. Like the essay helps readers and reviewers when they were seeing something maybe that they hadn't read before, like that, helps them like give a little bit more context, a little bit more grounding into the poetry. So they could, we put the essay in the back, and then they could read that, and they could kind of have some more clues, and maybe go a little deeper into the text. That's kind of the idea that we had for that. So as far as like the Korean elements and things, I mean, I think with Dawn Me too, she also in Phantom Painwings includes this little, what she calls a little translation journal. And I think that also helps for readers and reviewers to kind of see some of the choices that she made and some of the things that went into it. The translation journal is a little bit more unusual. It's a very personal in this book, and she also has some notes like an Autobiography of Death, and so these things, like for poetry, I mean, I don't think it's necessary all the time, but in this case, we wanted to do that, and it helps to have that as part of the book too, and
Yeah, no, I mean we're just so happy that the response from readers and stuff has been so positive, and that Kim Soon is, you know, that we've been able to publish these books and continue to. Yeah. 예, 감사드립니다. 그 번역을 통해서 이 최대한 전달이 독자층에 수용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시집을 번역하고 출간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참고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한국 문학의 지속적인 해외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출판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판사가 어떤 방식의 접근을 해야 되고, 출판사가 또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Yeah. So I could speak more about how the other side of the publication of these two books by Kim Soon. We have two people in our publicity and marketing department, and you know, LTI has really helped immensely with the promotion of the book, in the sense of, for instance, I think it was 2 trips that Kim Soon made, partly with the help of LTI, one for each book. And to have that help, to have the author come, and then our team could set up, you know, the events and have like, then, you know, the kind of promotional material go out and let people know that this, you know, is happening. I mean, this connects to questions that will come up further on, but like one of the events that we organized was in the a new building at Columbia University. I think it was the first literary event in this space. It's called the Lens Center, and it's at the top floor. And no one had been there before, but there was a translator who really wanted to do this event, who teaches at Columbia University. So Kim Soon and Donmi, when they came, this was one of their events, and it's I think it seats over 200 people, and it was full with students and other audience members from, you know, just literary life in New York. And so that was amazing to do, and I think that was helped a lot for the book, you know, to have that happen. I mean, I think you know, I think a lot of the promotional things with poetry is kind of, we never know what to do. And so like when we have the support and we could have like very concrete things, like, okay, we could set up a reading here and then like, you know, in Boston and maybe, you know, and so have these things. So that was something that we were not able to do a lot. And so it was nice to be able to do that. I mean, as far as like other things, I mean, we've been lucky with New Directions because we've been around so long, and because people know, you know, it's kind of, I guess, the culture of publishing, that they know what we publish, they know the kinds of books we publish. I think reviewers are very keen to see what new poets we bring out. And so that kind of community of people are looking to see what, you know, and so, you know, sometimes, you know, we don't know why one thing happens and another thing doesn't happen, but, you know, there are so many books being published right now. And so to have that kind of like a step up already with the tradition of what we already do and the history, and knowing that there'll be like reviewers who will be looking for, and also with the bookstores, with independent bookstores, like seeing that, I think that also helps a lot as well.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홍보 마케팅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출판을 통해서 이제 해외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번역도 필요하고 그 마지막 단계로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대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 출판, 국제교류, 해외 홍보 및 콘텐츠 제작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 배출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한국 문학원 번역원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번역원이 번역가뿐만 아니라 번역 지원 전문가를 더 모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로테르담의 어떤 시 축제에 갔을 때 일본에서는 그 번역이라고 할 수 없겠죠. 아무튼 그 시인을 지원하는 어떤 기관, 또 평론가, 또 그 시인 이렇게 3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차례가 아니면 우두커니 그 로테르담을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그 주변의 서점과 또 기관들과 약속을 맺고 그 시인을 마치 서커스 하는 단원처럼 여기 데려갔다 저기 데려갔다 하면서 그 주변을 아주 굉장히 많은 그 낭독을 시키면서 그 네덜란드 전역에 알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관의 어떤 지원이 번역 지원 전문가라기보다 하여튼 지원 전문가 이런 사람도 필요한 건 아닐까 그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문학 비평 활동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번역 비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학성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보는 그런 사후 검증은 필요한 게 아닐까. 어떤 번역책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논쟁을 바라보기보다는 지원 기관으로서의 사후 검증이 오역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문학성을 잘 드러내고 그 번역의 질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보는 어떤 분석 틀 이런 것도 만들어 두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작가와 번역가를 지원하는 이 기관에 감사드리고 여러 번역가님들께 오늘 오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 지원 전문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문학번역원에서 아마 그 듣고 참고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번역 비평 즉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일전에 시인님께서 그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집이기 때문에 그 집 안에 들어있는 작은 집기들에 대한 오역에 대한 지적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문학성을 평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번역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그 오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의 질 평가, 문학성 평가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될 거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번역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공감하시는 분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번역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제는 민감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편집장님께서도 번역에 대한 상을 수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번역에 대한 오역에 대한 지적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전체적 문학성 구현에 대한 칭찬도 우리 번역가들에겐 굉장히 필요한 일이 아닐까 번역가의 한 사람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편집자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Yeah, I think there are many more people who would be able to speak to this better than myself, but I'll try to say a few things from the respect. Does this still work? As a publisher and editor, I think
for one thing, for me, it's amazing to see an institution like LTI, because I don't think there is another institution like it. I mean, when I say that, like I've worked in publishing a long time now, and so we've worked with other organizations in other countries in different ways, not as much as maybe like as a nonprofit press, but organizations like in Japan, called JLPP, which has gone through very different transformations, or like in Germany, Goethe House, they're all doing something, with some overlapping things, but it's a lot different. But LTI, I mean, I think for me, like seeing the support, like the education, the resources and support that you give for the translators going in both directions, I think is so crucial, and I think it's amazing to see that kind of support. And I know the translators that I've talked to really appreciate that, and just having like conferences like this to be able to have these conversations. One thing I will say concretely is that Dawn Me has said to me multiple times about how important it was that she was able to apply for I guess it would be like a residency or something through LTI, where she came, I think, for Autobiography of Death. I think she came for maybe 2 weeks, and she was able to work on her translation with Kim Hai-soon. And she said that was the most productive and the most like amazing time to be able to do that. And so to have the support for the translator to do that, I think, I don't know if that's something that continues on or not, but that was very helpful for her, that she's mentioned to me more than once. From a publishing perspective, I mean, the subventions, I had mentioned the help with the promotion, like those things, of course are not expected at all, but it helps a lot, like for us when we're trying to think about what we can do for a book, and these things. I'll add to the thought about the quality of translations. I think, when we see a sample of a work, oftentimes that will make or break a decision in our office, just from a sample. And I mean, obviously that's not a fair assessment at all. But I think part of the problem is we are such a small staff, and we have so many submissions, coming into us, that to have a very kind of like good translation, especially for poetry. I mean, for prose, of course we want it to be good, but there's a little bit more leeway to see where you could kind of like help with the edits, or with poetry it's a little bit trickier, unless someone in the office knows the language and is able to look at like both, and I could do that, from Chinese maybe or something, but it's hard, like so I think for like the samples to have, like what Kim Hai-soon mentioned, having the translators kind of like work on that for new books of fiction and poetry, and sending them to like a publishing house like us, that helps a lot, like for us to have that, like a really good, it doesn't have to be long summary, it doesn't have to be a long sample translation, but that helps for us in our decisions, and then we could kind of investigate further from there. So those were just a few things.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한국문학번역원과 같은 단체가 더 많아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한국문학번역원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레지던스 프로그램처럼 번역가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활동, 그리고 번역의 질을 위한 샘플 등 여러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셨고요. 한국문학번역원이 앞으로도 더 지금과 같은 좋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주셨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좋은 말씀 하신 것처럼 한국 문학이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한국문학번역원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순 시인님, 그리고 제프리 양 편집자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도 참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대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 문학의 미래와 그 세계적 영향력을 한층 더
확신하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와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에 큰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